하나 정리하고 이거 확실하냐? 그러니까 아직 법이 통과 안 됐잖아요. 확실하다. 이거 가입 통과되면 조만간 이걸 딱 해서 다시 그걸 확인해서 가져오겠다. 그렇게 됐던 거죠. 이런 걸까지 우리가 사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여튼 뭐 그러나 이제 흐름으로 보면은 당연하게 이제 세계화 신경제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동법을 계약할 수밖에 없는 자본의 권력 입장에서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령 투쟁 준비 과정인데 이게 뭐 우리가 사업보고에서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김태현 위원장님이 아마 또 중국적으로 보고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옮겨놓은 것은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많은 총파업 선언도 하고 뭐 올해도 이제 총파업 민요청이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총파업 선언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는 총파업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준비 상태가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피자 두 번 대피자 회의를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뭐 처음에 이제 두 번을 꾸렸죠. 2차 대피자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투쟁한 거다라고 하는 군사정권이 노동을 빼앗아간 그런 자유 반격권 보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결의를 하죠. 3차 대피자에서는 근데 엄청난 걸 결의했는데 3차 대피자에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걸 결정합니다. 그 조업을 리본을 단다든가 차량 스티커를 붙여간다든가 그 다음에 사업적인 농성을 하는 거, 거점 텐트 농성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총이나 대원들의 교육시간을 활용해 단위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잠실 체육관에서 노동자 전야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조합원 20% 서명을 조직하는 것, 이런 거 보면 지금 보면은 실무적으로 뭐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 요즘은 좀 귀찮아하는 이거 지침으로 이거 내려오면 맨날 일만 많은 거 아니냐. 근데 그때는 이것이 대비를 치열하게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새벽까지 막 회의를 하고, 지금 보면 뭐, 그냥 이건 뭐 실무단위에서 그냥 벌써 올리면,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통과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것이 두 번 대표자에서 주요한 결정을 하고, 이런 가지고 논쟁도 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이제 그런 쟁의 발생 결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것을 지침을 만들도록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차 대표자회의에서 이제 원래는 11월 15일 날 우리가 선제 총파업으로 공격적인 총파업을 결정했는데 역시 먼저 이렇게 총파업이 들어가는 건 그때도 사실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가 굉장히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역시 결국은 이제 날치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차 대표자 회의 17페이지 보시면은 이 쟁의 발생 결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차 대표자에서는 이제 지도부 구속 결단식을 하고 정치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일노조 일교육이나 일노조 실천 지침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확인했던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18페이지 보시면은 요즘은 뭐 노동문화 이런 게 다 사라져 있잖아요. 중앙에 오면 겨우 이제 뭐 노동 가수들 이 노래나 들어보지만은 그때는 이게 총파업을 위해 전국 순회 문화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이거 이런 조직도 굉장히 중요한 그때는 민요청이 문화국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도. 그래서 이런 투쟁을 이제 조직했고, 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뭐 이게 별거 다 있죠. 엽서 보내기, 1만 통을 보내는 거, 뭐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때는, 매일매일 이런 집회나 투쟁이나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7차 대표자 회의에서 이제, 결국은 총파업을, 선제 총파업은 못했고, 처리 강행시, 저렇게 총파업이 돌입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위원장이 그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6일 날, 아마 그때 대략 이제, 시간을 이제 이게 가늠해 봤었기 때문에, 12월 26일 날 12시에 전 단위원 중시간에 비상정원 총회를 개최한 지침을 내렸는데, 그날 새벽에 날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준비 상태가 이 8차례 대표자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준비 상태가 굉장히 치밀했고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그리고 조합원 지도부들이 선제 총파업은 그때 당시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상황이 발생한 총파업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도가 그런 결단을 하고 있었다라고는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계별 총파업 관련해서는 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에서 1월 2일, 그다음에 1월 3일부터는 이제 공공부문이 사실은 뭐 좀 어려웠죠. 계속하기가. 그래서 이제 이때는 좀 뭐 이 공공노동자들이 이제 시민의 어떤 이 뭐 불편함 이런 걸 생각해서 좀 요구를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때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주일 이상 끌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를 비롯한 공소 쪽이 주행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단계별 총파업이 이제 선술적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2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루 이상 참여 노동 531개, 조합원수는 40만 명이고 총파업 돌입 누적 집계는 3,400개고 총 누적 조합원수는 387만 명이고 일일 평균 163개 노조에 183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국민 선전물을 한 390만 부를 제작해 뿌렸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조중동과 이 경제신문 합한 일일 발행 수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한 달 정도 뿌렸는데 지금 보통 5만 부, 3만 부 이게 내려가다가 여기저기 다 쌓여 있고 안 뿌려지고 생각해 보면은 이때 이 선전 작업 같은 경우도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총파업의 의의는 그 보고서에 원래 백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우리 번영 위원장님 와 계시지만 백서 꼭 작성해야 된다고 그때 막 당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구성이실로 이제 또 대선에 출마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직대 체제에서 일기노사정에서 이제 정례고 합의하면서 집행부 사퇴하고 바뀌고 비대위원 만들고 바뀌고 하면서 이게 실종이 되어버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상황들이 좀 아쉽긴 한데 이것은 민요총 20년사 지금 민요 10년사도 지금 못 만들었잖아요. 20년사도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몇 년 안 남았는데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20년사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빨리 서둘러야 될 텐데 그때 별도 부속 자료로 노총파업 백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이 어떤 사업 보고에서 이런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세계 노동계를 뒤흔든 정치 총파업. 아까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노총파업 이후에 초청을 받아서 세계 한 4-5개 나라를 이제 갔는데 정말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때는 그야말로 다른데 신자유주의 공세 막 밀릴 때 한국의 민주노총 이런 노총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집트나 이런 어떤 투쟁들이 미국의 월가 1% 이런 투쟁 99% 투쟁에 영감을 주고 다시 전 세계로도 확산되고 하는 역시 그런 흐름이 있었겠는데 이제 그런 흐름에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평가나 그런 것까지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총파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총파업 의의가 전국이 최대 규모의 정치 총파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수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전평의 총파업의 부분을 이렇게 배제하고 꼭 하려면 전후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국 전쟁 이후라면 모르겠지만 건국의 최대 총파업, 정치 총파업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거기에 걸맞는 그런 정도 투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조직력 강화라든가 정치적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때 사업보고서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여기 김창호 동지가 와 계시는데 노익총파업을 가지고 박사기 논문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아마 이게 하나하나 항목들이 다 이미 이제 학위 논문으로 검증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수집되고 자료가 수집되고 검증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이렇다라고 우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총파업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때 정치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직 거의 정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정치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거의 다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투 종합이 엄청난 투쟁이었지만 실제적인 그런 법적인 성과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사실은 노예투 종합의 상태보다 훨씬 더 후퇴된 상태에서 다시 고지를 올라가야 될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은 투쟁이 사실 후퇴하고 있다. 이건 뭐 노예투 종합 이후에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은 뒤에 보면 이제 김대현 원장께서 이제 그런 도표도 있는데 민주청이 이제 파업했던 추락이 있는데 보시면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후퇴했습니다. 후퇴했고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후퇴가 한 내용들을 24, 25 쭉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6페이지 정권과 자본의 공세. 요즘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현장에 솔직히 말해서 노조 간부나 대연하면 사측의 동의 없이 노조 간부 대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에 하더라도 실제 사측이나 정권에서 노조 간부 대연 못하게 하려면 구속시키거나 해벌시키거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2006년 한미후퇴 반대 이후로 이게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기관에 그런 이제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아무도 여기서 집에서 뭐 하냐 그러는데 계속 경찰서나 검찰에게 불려다니는. 그럼 저는 그냥 항상 뒤에 이렇게 개인으로 앉아 있는데도 그냥 끊임없이 소환장을 날리고 끊임없이 모사기 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부가 자본의 공세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투쟁을 하면 그게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치밀하게 모든 조직을 개인까지도 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통제를 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수노조 허용이 됐을 때 교섭창구 단일화라든가 타임오프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제도적으로나 또 그다음에 노동조 활동가들에 대한 개인 관리, 조직 관리 차원에서나 실제 이 정부 자본의 공세는 우리가 옛날에 집단적으로 노동의 자본이 전선으로서 이렇게 대응하고 전선으로 밀고 밀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조차도 노동자 개별 활동가조차도 조금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지금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공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투쟁 과제가 저도 여기 정답을 딱 써놓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우리가 초기에 산업자본주의의 형태에 있을 노동과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구조 거기에서의 현장에 있어서의 현장을 살려내고 노동들 보내고 노동들 점화를 갖는 것과 지금 금융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고위 관료들 외교부나 총리 공무원들도 다 주가 조작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씨 같은 사람은 그런 사실 정치적 주가 조작을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의 써니의 주식 투자자이긴 하지만 이런 100억, 200억 주식이 1조 원대로 가고 모든 사람들이 주식과 펀드에 다 들어가 있고 가계부채 1000조 원이라고 하는 연간 60조 원의 금융 이자를 착취당하는 이 금융 스타일 체제 하에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연봉 5천인 조합원에게 임금 인상 10%를 내걸고 500만 원 요구했는데 나중에 1% 가지고 회사가 싸울 때 50만 더 올릴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파갈 거냐 말 거냐 물으니까 내가 지금 5천만 원 이런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천만 원이 주식 오르내려가는데 50만 원 1년에 임금을 더 쟁청해 말 거냐 그건 지평 알아서 하라는 거죠. 나는 밤에는 뉴욕 월가와 유럽의 주식시장에 내가 인터넷 들어가지고 밤새 눈이 새빨개 있고 낮에는 2시간 하고 1시간 쉴 때나 내가 퇴근하고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의 동향을 내가 이렇게 내가 돈 내가지고 빚내서 주식 투자하고 빚내서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 매덕이 손해볼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거 지금 임금 몇십만 원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해서 투쟁하자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을 잊었다라고 하는 이제 간부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현장을 탓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투쟁하냐. 근데
근데 뭐 현장에서는 또 뭐 지도부가 오지도 없는데 무슨 투쟁하냐. 지금 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양쪽 다 문제일 때는 사실 지도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포스 투쟁 뭐 아주 그 여러 가지 한계는 있었지만 상용자 노조 투쟁이나 희망포스 투쟁이나 그런 2009년, 2010년 또 2011년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지도부의 의지와 결단이 일단 필요하고 또 그 지도부 의지와 결단을 현장 속에서 현장 조합원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그런 투쟁을 조직하는 그런 시작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로게트 총파업의 오늘 토론회니까 로게트 총파업의 기억으로 우리가 오늘의 시점에서 어떻게 이걸 돌파할 것이냐 생각해보면은 그야말로 로게트 총파업 우리가 별거 아니었던 그 같은 그런 내용들도 그야말로 아주 치밀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준비하고 했듯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큰 투쟁을 선언하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나가면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나 조합원들이 굉장히 지금은 그때 분위기가 온 정세가 굉장히 우리가 밀려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도부 희생을 각오할 때 조합원들의 조합원들의 실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지 지도부가 확실하게 결단하는 것이 안 보이는데 조합원들이 과연 내가 모난돌이 정 만든다는 게 연말이 요즘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이때는 나서면 자기만 해고되고 자기만 죽는다. 옛날에 해고되고 구속되는 것이 무슨 굉장히 운동 활동할수록 굉장히 좋은 경력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기만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나설 수 있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어떤 결단과 결의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뭐 결론은 추상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시간 한 10분 정도 오버하셨습니다. 네, 그럼 대체로 허영구 전 부위원장님이 발제 순서도 앞으로 한 거는 특히 이제 두 분 발제 중에서 주로 경가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좀 배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김태현 원장께서 두 번째 주제 발표 해주시겠습니다. 예. 사실 뭐 15년 전 얘기를 꺼내가지고 참 글을 쓰려고 생각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 참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자료에서 보다시피 사실 당시의 어떤 파업은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거의 민주노총 조합원의 90% 이상이 대중적으로 참여한 어떤 위력적인 총파업 투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지금은 사실 민주노총 현재의 실정에 비춰보면 여기 뭐 적혀 있습니다만은 빛바랜 사진첩처럼 너무 먼 과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쨌든 민주노총은 뭐 사실 9.67 총파업 이후에 바로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 국면을 맞게 되고 계속 이어온 구조조정 반대 총파업 투쟁부터 시작해서 노동시간 단축이나 여러 가지 총파업 투쟁들을 전개했습니다. 심지어 비정규법 개정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무려 13회에 걸친 총파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료 36쪽에도 있는데 조 교수님 자료를 틈타가지고 뺏겼는데요. 보면은 점점 그 파업에 참여 조합원 수나 규모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가까운 과거에는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만 방어법 총파업 이후에 복수 전임자 임금 관련된 부분들은 파업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현재의 민주노총은 결과적으로 이제 뽕파업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렇게 민주노총의 어떤 투쟁력과 위상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쨌든 희망버스 투쟁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민주노총 해야 될 투쟁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최근에 어떤 진보 정당의 어떤 통합 과정에서도 민주노총은 외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9697 총파업의 어떤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이런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권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어쨌든 9697 총파업은 뭐 역사상 최대라고 했는데 어쨌든 한국 전쟁 이후에 어떤 최대 규모의 어떤 정치 총파업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보이다시피. 두 번째 이제 얘기되지 않은 부분들은 어쨌든 당시 이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학생운동도 거의 몰락하는 시점에서 노동운동이 어떻게 보면은 날치기 노동법, 안기법 통과에 야당도 거의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이러한 어떤 정치투쟁, 민주주의투쟁의 어떤 선도자로서 어떤 정치투쟁의 원형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거의 지금의 민중의 인구보다 더 훨씬 더 많은 60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60개 부문단체가 활동하고 민주노총이 노동자가 중심이 돼서 어떤 국민적인 어떤 항쟁과 투쟁의 어떤 중심 부대를 이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32쪽에 손호철 교수님이 런슬집이라는 외국 잡지에 비교해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듯이 남한 노동자 계급이 경제적 조합주의적 세력을 넘어서 국민 민중적 혹은 헤게모니적 세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의 어떤 모범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200 몇십 개가 넘는 각국의 어떤 노동운동에서 어떤 메시지도 전달되어 왔고, 당시 ICFTU 사무총장부터 주요 어떤 국제노동 지도자들이 총파업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직접 왔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래서도 적혀 있다시피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 투쟁에 패배하느냐 승리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일국 차원의 투쟁이 아닌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물결에 맞선 국제적 투쟁의 어떤 최전선의 의미를 갖는 투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국제 노동운동의 연대와 지지를 받고 있었고 또 그런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의 어떤 성격과 의미는 이런 정도의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이 경과 과정에서 허영 부위원장님 충실히 설명을 하셨듯이 총파업 투쟁의 승리의 과정은 어쨌든 그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실천적인 어떤 결의라든가 이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 면밀한 참여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단위노동대표자 수련대라든가 결의대 각종의 어떤 대연대회도 그해 한 해만도 3차례 이상의 대연대회가 개최될 정도로 조합원의 어떤 참여와 결의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요즘 총파업 결의를 하게 되면 이제 지역 순회 교육 선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때 자료를 보면은 21개 지역에서 했는데 한 2,000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100명, 200명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됐고 일로적 일교육이라든가 그때 아마 처음으로 민주노총의 노동부 개정 투쟁의 요구를 들고 국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지하철 노조와 함께 이제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 병원 이런 국민들이 자주 참여하는 볼 수 있는 곳에 대자보를 6회 12종 시리즈물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민주노총 이름으로 발간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 스티커라든가 하여튼
조합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창의적인 지혜를 빌려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실천들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 양영규 위원장도 오셨습니다만은 전문노래 당시 사무전문직 노조 중심이었는데, 이때 보면은 이 자료 자체 발간한 자료에 보면은 이 단위 노조 조합원의 뭐 총회 대의원대에서 이 파업 결의를 했는지, 뭐 노동자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서명부를 작성해가지고 몇 명이 그 노동자대에 참여하기로 했는지, 뭐 등등의, 또 심지어 연맹 차원에서 조합원 개개인한테 편지를 보내기 운동을 25,000명 조합원 중에 2만 명이 집에 직접 그 편지를 배달할 정도로 굉장히 실천적으로도 열심히 하시고, 또 투쟁기금도 뭐 1억 2천만 원 이상, 지금의 물가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높은 수준의 어떤 참여와 결의들을 모아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당시에 법적으로 불법적인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쟁의 발생 신고를 전체 조합원이 87.63%의 참여를 통해서 26만 8,400명이 쟁발 결의를 하고, 실제로 또 쟁의 발생 신고까지 접수시키는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뭐 지도부 차원에서도 뭐 단식 농성이라든가 명동성당 삭발 농성 투쟁이라든가 뭐 이런 비상대기 농성 등등 이런 지도부의 어떤 선도적 실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결합돼서 이런 내용들이 다 모아졌기 때문에 총파업의 실천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민주노총의 어떤 총파업 지침 이런 부분들이 상층의 일방적인 뭐 결의나 선언 이런 것에 그친 것에 비해서 총연맹의 어떤 지도 집행력뿐만 아니라 또 각 산별이라든가 단위 노조들의 어떤 실천들이 같이 결합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 지금에 대비해 보면은 상당히 그때는 어떤 총연맹이 처음 설립돼서는지 총연맹 지도부와 단위 현장의 어떤 일선 지도부 간의 결합, 이런 부분이 상당히 쉽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새벽 6시에 12월 26일 날 날치기 통과되고 총파업의 결의가 이미 없었던 상황인데, 권 위원장님 그때 당시 아마 바로 기아 노조에 전화를 했을 때 아마 바로 새벽 7시 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결의를 기아차에서 하시고, 또 여기 와 있는 현자에서도 그 기아 들어가면 우리도 바로 오후 1시부터 들어가겠다, 이렇게. 아마 주요한 어떤 사업장이 지금 같은 분위기는 대부분 보면은 총연맹, 연맹, 산별, 지역본부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현장과 총연맹 중앙과의 결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료적인 그런 관계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총연맹의 투쟁의 승리에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또 하나의 마지막 부분들은 이러한 주체적 의지와 결의, 또 실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은 기존의 어떤 노사관계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민주노조 운동의 성장, 발전들이 이루어왔던 측면들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이십니다. 당시 뭐 전노협 탄압이 뭐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엄청난 노조들이 뭐 업무조사나 뭐 구속, 뭐 해고, 뭐 거의 살인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만은 전노협이 일정하게 버티고 나머지 그룹별, 뭐 업종별 조직들이 민주노조 진영의 어떤 진영들은 확대해 왔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로 공대이나 민주노총 준비를 거쳐서 민주노총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또 정권이 더 이상 탄압은 안 되겠다고 해서 기반적인 노총 경총 합의라는 이런 새로운 이데올로기 선수를 썼습니다만은, 그 부분들은 기반적 노경총 분쇄 투쟁을 통해서 오히려 민주노조 진영이 더 확대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부분들이 더 이상은 이제 정권 차원으로서도 탄압과 기반적 후보책으로는 되지 않고, 또 그게 이제 OECD 가입까지 겹치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노사관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 민주노총 출범은 바로 그러한
조건에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런 성장하는 민주노조 운동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민주노조 운동의 성장에 대항해서 자본은 어떤 90년대 중반부터 신경영 전략이라는 이름 하에 새로운 어떤 기업문화 정책이라든가 현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펴왔고 그런 요구들이 정경련과 정청에서 요구하는 정리해고제 도입이라든가 변형근로제, 파견제 도입 이런 근로기준부의 어떤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적 요구로 드러나왔던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계이라는 국면을 통해서 정권의 온건파에서는 거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왔습니다. 물론 이 거래라는 것은 민주노총의 어떤 강력한 저항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정권 강경파들이 일방적인 계약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 정세들도 같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앞에서 얘기한 주체의 어떤 대중적 실천이라든가 지도부의 현장의 결합 또 객관적 정세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되새겨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다. 또 하나 지금 얘기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총파 투쟁이 정치적으로는 승리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남겼습니다. 실질적인 법 개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가져왔고 또 이 승리한 민주노총이 실제로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됐다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조직 확대라든가 또 산별노조의 전전이라든가 또 법 개정이 취약했다는 측면에서 어떤 노동자 정치 절약의 필요성 등등 굉장히 많은 과제를 남겼고 그 이후 지금 15년간의 민주노조 운동의 실천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제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지금 현재 15년 후를 돌이켜보면서 현재의 어떤 외소화된 민주노총을 보면서 몇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계급적 대중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의 어떤 민주성과 주체성의 확보라는 부분입니다. 총파업이 승리했지만 총파업의 전개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내부에 있었습니다. 총파업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민주노총의 어떤 정파적 구도, 대립 구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계급 대중조직으로서 위상과 역할에 걸맞는 민주주의를 정착시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연맹의 어떤 위상적 역할에 걸맞게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견해를 포괄할 수 있는 내부 정파 의견 그룹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고 공존의 어떤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브라질의 뚜찌 룰라를 배출한 노총이죠. 사회당이 갖는 정파 명부 비례대표자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성자 독식적 그런 구조가 민주노총의 내부의 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선출이라든가 주요 실장 간의 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까 초기의 민주노총은 총연맹 중앙에서부터 단위 사업장까지의 어떤 밀접한 결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비해서 최근에 이제 산별적 본부들이 안착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계적이고 관료적인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층부로부터의 하층에 이르기까지의 민주적 결합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총파업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웅적인 조합원들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에도 이 총파업 가도투쟁 거의 한 달 동안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정말 참여하고 흥겨운 그런 축제가 만들어지는
정책을 각성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못 만들었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민주노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역할에 맞는 다양한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위원회나 활동 이런 부분들을 좀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좀 도입돼서 총연맹 전체가 움직이지 못한 희망버스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조합은 아니죠. 시민들의 참여로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전체를 또 눈치 보다 보니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다. 그래도 좀 우리 내부에 그런 부분들 좀 자발적인 실천당했던 이런 부분들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근에 어떤 트위터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총연맹이 당시 초기에는 그룹별, 지역별 조직들이 다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산별노조로 전환하자는 운동, 또 제1노총으로 발돋움해야지만이 미력적인 통합 투쟁이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가지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선별노조 운동, 미조직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자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15년이 전 지금 보면은 현재 민주노총의 조합원의 80% 넘게 산별노조의 조합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산별노조의 내용이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이 산별교섭의 진전도 MB 정부 들어서도 후퇴한 상황이고 산별노조의 조합원들이 정말 연대의 가치에 기반해서 과거 같은 투쟁력을 발휘하냐고 하면 더 후퇴한 것이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산별노조의 완성이 정말 지금이야말로 저희 산별노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적었고 그래서 46쪽에 제2의 산별노조 운동으로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동자의 대단결 운동, 기업의 규모와 정규, 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분열을 뛰어넘는 운동을 새롭게 전개하고 특히 이 미조직 조직화의 전략 조직화가 지금 시작되고 이기 전략 조직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제야말로 피나는 노력 끝에 대대적인 인력과 예산의 어떤 집중, 전략적 목표의 설정, 이 실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초기에 민주노총 전략조직화에서는 조직문화 혁신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조직화도 이미 내년까지 하면 아마 돈이 없어서 끝날 겁니다. 더 이상 돈 걷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각 산별이나 지역의 조직문화가 혁신돼서 전체 활동 예산의 30%를 정말 그때 결의한 대로 2008년도인가 결의했죠. 미조직 활동으로 쓰겠다는 혁신이 없이는 지금 그 이상의 어떤 전략 조직하는 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총대선의 어떤 집중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동운동 스스로의 어떤 힘이 없을 때는 총대선의 승리가 실질적으로 조합원들한테 또는 미조직 노동자들한테 다가오는 진정한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노동자 정치 세력화와 관련해서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민주노총이 정말 97년 총파업 이후에 사실 날치기 무효화가 되고 새로운 법이 개정됐습니다만은 지금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씨가 당시 한토이 국회의원이었고 너희들 날치기법 통과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잘 끝해야 2개, 3개밖에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과반수 한나라당 상황에서 딱 2개 정리해고 2년 후에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이 2가지가 딱 그 얘기한 대로 고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정말 어렵게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분당의 사태를 맞았고 그 분당의 사태를 맞는데도 또 민주노총이 일정한 대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 생산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민주노총이 대연대 수차례 결의해서 통합운동에 나섰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양당 모두에게 땀을 맞은 결과를 맺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결과는 사실은 그 양당의 문제만은 아니고 민주노총 스스로가 이런 그 노동자 당원만이라도 제대로 힘을 모았다고 한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내부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노동중심성을 제대로 모아내지 못했다. 또 양당 내부의 원심력을 제어하지 못했다. 또 이번 통합 과정에서 조합원들 대다수의 얘기는 그동안 일기 정치 세력화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수의 명망가나 지도자에게 기대는 대리주의에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문제의식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정치 세력화는 무엇보다도 조합원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고 활동하는 부분들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지역의 뭐 안전보건 문제든 생태의 문제든 공공행동 행정과 재정의 주인으로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여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본부 지부 사무실이 노동자의 어떤 민단협을 넘어서 지역 전체를 정치의 주인으로 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뭐 1월 대의원들 뭐 그야말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어느 당에 대한 백터적 지지보다는 좀 충분하게 성찰에 기반해서 민주노총 일기 정치 세력화를 좀 평가하고 정말 원래 출발했던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을 건설해야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내용과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화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각 진보 정당의 지지와 단결, 후보 단일화 등을 추진하면서 총대선 이후에 정말 변화된 정세 속에서 정말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진보 정당의 단결과 통합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앞에 저는 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자체의 어떤 역할과 위상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거 우리가 낡은 놈의 어떤 뭐 전위정당과 또 전위정당과에 연계되어 있는 대중조직의 뭐 아주 긴밀한 결합, 어떻게 보면 뭐 전도벨트식의 어떤 그런 결합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노동운동을 바라보면 아닌 것 같아. 서구의 운동 최근의 과정들을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그 노동자 정당 부분들이 상당히 그 신자유주의 흐름을 영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했던 뭐 이태리 공산당은 오히려 더 급속하게 또 이태리 공산당은 민주좌파당 또 최근에 또 민주당으로까지 변신하면서 어떻게 보면 좌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조차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 뭐나 스페인 같은 경우 최근에 긴축 재정 민영화라든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집권 정당이었는데 오히려 더 이 초긴축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좌파 정당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흐름에 더 예민하게 끌려져 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동운동은 오히려 이제 이태리도 뭐 좌파 정당이 없었습니다만은 이태리의 시질은 열심히 투쟁을 하고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나 스페인도 그 당과 노동조합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집권당의 그런 정책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그만큼 노동조합이 어쨌든 노동자 대중에 기반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합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독자성의 영역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장기적으로 정말 노동조합의 어떤 그 독자성, 자율성, 요구에 기반한 어떤 연대, 정말 진보정당과 연대는 필요함이라마는 그 연대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독자성에 기반한 자율적 연대 부분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저도 뭐 시간이 막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이 총파업과 관련해서 이 제도 개선 투쟁을 민주노총 처음으로 해보면서 합법적인 이 제도 개선의 어떤 교섭의 장에 참여하게 됐고 그와 관련해서 15년간 뭐 엄청난 곤란을 벌여오고 있는 상황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조건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이 참여 투쟁의 기조를 정하고 그때 당시 대중 투쟁에 기반을 한 참여를 한다라고 했고 그런 내용들 속에서 어떤 총파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이후에 노사정위원회 뭐 참여와 탈퇴를 굉장히 반복해 왔고 이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입장에서 사회주의 합의주의라는 것은 한국적 현실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인 우리 한국의 상황의 조건들이 노조상층의 조한 집중성 정도라든가 한국 권력의 성격이라든가 등등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어쨌든 제도 개선 투쟁을 전개하는 상황에 있어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또는 비정규법 등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사안별 노사정 기구나 교섭 기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있지 않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주노총은 제한 일방적 합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참여했고 어떤 때는 정말 대중투쟁의 명분을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으로서 참여하기도 했고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합의주의 비판론자들이 제기한 것과 다르게 민주노총은 일기 노사정위원회 합의 외에는 아마 노사관계 주요한 이슈와 관련해서 한 번도 합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민주노총의 어떤 사항들은 현재 조건들이 보여주는 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현 정권 하에서 노사정위원회 불참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또 실제로 전체 어떤 제도 개선 투쟁에 있어서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진보 정당의 정치적 진출이라든가 정치 권력의 진보적 교체 또 노조 내부의 합의나 집중성 확보 등 실질적 토대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될 것이고 교섭이라는 것은 어떤 대중 투쟁의 하나의 전술적 단위로서 공부하는 것으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사안의 의제나 성격에 따라서 사안별 사회적 대화나 기구나 틀이나 형식 등을 만들어가면서 실천적 진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권력의 성격이라든가 진보정당의 진출 정도 이런 부분들 토대로 해서 선수적 교섭 기구에 참여 여부는 추후에 충분한 어떤 내용들을 파악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더 잡아먹으셨네요. 네, 그래서 두 분 예정된 발제는 끝났는데요. 이후에 토론을 갖다 좀 약간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좀 전에 발제하신 거 약간 요약해보면은 두 분 다 이 9697 총파업 투쟁과 결부해서 의의부여라든가
이런 데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과정리에서도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런데 허영구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26쪽에 보면은 여기가 그 당시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돌아볼 때 유해범 실질적으로 금년에 저도 어제 보니까 민주노총에서 금년 8박 9초에 가서 총파업이 사업 계획도 잡는데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파업을 시행하면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 보고 이해할 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사업방침 잡는 것과 결국에 좀 이견이 있으신가 보다. 저하고 비슷할 것 같다. 그런 생각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꼭 그건지 아니면 좀 준비를 갖다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내실 있게 좀 챙겨 나가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는 건지 그 면에서 약간 요거 논적으로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김태현 원장께서는 상당히 뭐 주요한 논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42쪽 같은 경우에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승자 독식 구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정당용고 비례대표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정 부분 좀 의견하다 같이 하는데 예컨대 지금 우리가 정당 정치와 선거 정치에서는 비례대표제 이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정치하고 노조하고서는 상당히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면에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같은 경우에도 선거제도가 바뀌기 전 같은 경우 먼저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뭐 여기서는 직접 이야기도 안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 민주노총 직선제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승자 독식 구조가 훨씬 더 이제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같은 경우에도 보다 좀 논의했다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강조하신 게 제2산별운동할 때 이야기하셨고, 제2정치세력화, 이번 때 강조하셨는데, 제2산별운동과 결부해가지고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예컨대 이제 보면 산별노조 같은 경우가 이제는 문의는 그래도 대부분 다 산별로 갖춘 것 같다. 그 면에서 이제 내실을 갖다 갖춰야 된다. 그 면에서 이제 제2산별운동 갖다 강조하신 것 같고, 그 면에서 동의할 수가 있는데, 그런다고 할 때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 이제 개별노조 가입제도나 대단결 운동, 조직화 운동, 요 정도만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과 결부해서 좀 더 풍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2정치세력화와 결부해가지고는 이제 민주노총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배타적 지지 방침 이것과 결부해서 좀 더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지금 노사정위원회나 이와 같은 것과 결부해가지고 보면은 민주노총이 한 10몇 년 가까이 계속 이러다 끌어온 문제로 보이는데 이것과 결부해서도 오늘 좀 논의 과정에서 좀 약간 보다 좀 한감 더 진전된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면에서 아마 토론자들께서 이미 나름대로 좀 토론하실 거다 준비했다 해가지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약간 이런 면에서 좀 초점을 딱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원래는 이렇게 주제 발표 끝나고 나면 이제 한 10분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분간 쉬면 다들 도망가 버리실 것 같은데 그 면에서 약간 이렇게 좀 쟁점한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근데 10분간 쉬기에 앞서가지고 아까 좀 먼저 가셔야 된다는 박석원 대표께서 먼저 토론했다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토론했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 김태원 원장한테 토론자 참가해달라고 요청이 받고 제가 뭐 좋다고 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주 비상사태가 생겼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상사태인데 지금 같은 시간에 지금 국회에서 야권연대 방안에 대한 토론이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그건 또 지금 현식이 그냥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놨고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제 토론 이야기하고 먼저 떠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토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가는 거예요. 먼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하고 그거 가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저는 이 노동법 개정 종합 투쟁 이렇게 아득한 옛 이야기 실제 그렇습니다. 예. 아까 우리 금영길 대표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찬란했던 투쟁의 그런 영광 또 빛바랜 가득한 옛 이야기가 되어 있는 현실적인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 아주 매우 긴 이름의 본대의 그 앞에 물론 노동법 개정 본대의의 집행위원장이었고 그래서
매우 노동법 안 깊은 날치기 저지와 뭐 주권 수호를 위한 뭐 국민 대책 이런 정도에서 굉장히 긴 범대의 제가 집행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또 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한 사람이 지금 경기도 교육감으로 있는 김상곤 교수였습니다. 민교대표 대표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집행위원장이었고 또 대변인이 누구였냐 하면 지금 서울교육감으로 있는 광래원 교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투쟁을 했지요. 저 뭐 사실은 이 종합투쟁의 경과와 그 다음에 저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제가 필요할 정도로 할 이야기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토론자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고 제목 자체도 또 보니까 현재적 의미와 과제인데 과거 이야기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에 비춰볼 때 현재적 그 의미와 과제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굉장히 노쇠해졌다. 노동운동도 노쇠해지고 조직 노동자들도 노쇠해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투쟁적으로, 기상으로 모든 측면에서 노쇠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거의 뭐 제가 최근 한 20년 이상 87년으로만 따져도 20몇 년 됐잖아요. 이 조직 노동운동이나 이 노동운동 보면서 이래 느낀 점은 뭐 최근 요 수삼년이 뭐 최악의 상황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그 최악의 상태다 해서 더 심각한 거는 원래 바닥에 안 떨어지면 V자로 튀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심각한 거는 L자라는 겁니다. 떨어졌는데 반전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불안만 까고 있고 실제로 반전의 계기 실질적 그런 그 동력이나 계기를 잡고 있지 못한 게 현실 아니냐. 굉장히 그 점이 제일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재적 과제로는 다시 노동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중투쟁이 민주노총 굉장히 바닥이다 아까 설명했고요. 농민들도 최근 수삼년간 보면 이렇게 바닥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바닥일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은 뭐 투쟁 역량, 조직 역량 거의 뭐 회생불능에 가까운 수준. 다른 뭐 도시 빈민들 거의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죠. 진보정당 그러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냥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전의 계기를 잡을 것이냐. 자력으로는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 노동운동 자력으로는 반전의 계기 잡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릴 거다. 저는 그래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치 투쟁으로 정치적 계기로 진보 정치를 통해서 계기를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숨쉴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87년 6월 항쟁으로 만들어진 정치적 공간에서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주노동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한 것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절체절명의 그런 과제다. 매치 줄 서가지고 밭이 더 달고 말고 이런 문제 아니다. 그런 문제를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노동법 개정이 됩니다. 노동법 개정 투쟁 핵심은 비정규 노동자 관련 조항 개정이라는 거 뭐 보시면 알죠. 다 써놨습니다. 최저임금 현실하는 문제. 그 다음에 노동시간 단축과 그 상한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고용안정, 산별단체교수 법제화, 복수노조의 자율적 단체교수 보장, 노동상급 보장,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방역법 개선하는 이런 정도가 하죠. 이게 노동운동 진영으로 보면 거의 아마 최소 강령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법제화를 실현시키는 차원에 보면 거의 최대 강령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를 관철시키려면 맨정신은 거의 안 되는, 맨정신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매우 비상하고 전격적인 힘의 집중을 통해서 아마 가능할 텐데, 그 집중 투쟁, 그게 저는 1차로 우리가 총선 이후 100일 정도를 한번 쫄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안은
진보 정치 세력의 대단 결과,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야권연대를 통해서 야권연대의 정책연합의 핵심 과제의 하나로 우선순위 2개 만들어서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 매우 전략적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 제가 맨정신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총선에서 그래가 야권연대가 이기는까지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현하는 게 더 아마 맨정신이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진보 정당들이 힘이 좀 생겨야 됩니다. 지금 찌질하게 저러고 있는 수준 갖고는 실제로 아마 야권연대에서 제대로 된 그 내용을 쟁취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선거유효 관찰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 거 아니냐. 이 노동부 개정이란 거는 거의 뭐 구테타 내지 혁명 수준에서나 가능한 그런 일의 성격을 갖는 거거든. 경제헌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진보정당의 힘이 강화되는 게 중요한데요. 이 지지율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내부가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딱 사정이 좀 보면 옛날 이 왕조 시대에 보면 그때 그 반란자들이나 이제 처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형시킬 때. 내거리에서 사지를 딱 각각의 방향으로 다 묶어가지고 말을 다 달아가지고요. 술을 달아가지고 말을 잡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군데 잡 땡기면 찢어지죠? 그래가 사형시켰습니다. 지금 진보정당 하는 꼴이 대개 아마 내거리에서 이 민주노총 대중정당 내지 대중조직을 거열형시키고 거열형이라고 합니다. 술의 거자에 찢어질 열자 그래서 거열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거열형시키고 있는 이런 국면 아니냐 봅니다. 이 거열형을 시키는 이런 방식에서 국면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정파에 줄 서는 방식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당들이 민주노총이 줄 서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굉장히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붕괴합니다, 저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진보 정치에 대해서 냉소적이거나, 거의 힘들어하는 그런 수준이지요. 이 상태로 가면 거의 아마 몇 사람 빠진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동자 정치 세력화 내지 우리 사회 진보적 변혁은 거의 영영 멀어지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칫 대중조직 민주노총까지 분열이 가속화되는 비상한 상황이 그래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너무 심하게 얽혀 있어가지고요. 잘 안 되는 완벽한 해결책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제2의 노동자 정치 세력 운동이 절박하게 필요한 시기 아니냐. 그 정파구도에 극단적으로 휘둘리는 세력을 넘어서서 민주노총 중앙부터 넘어서야 됩니다. 진보 정치 세력이 통합 또는 통합은 맨정신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선거 공조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조직적 대중주의 운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민중경제의 그 주요 방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조직과 투쟁의 획기적 강화과제. 여기도 보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나 서비스 산업부문 노동자의 조직화 등 미조직 노동자 90%, 노동자 90%를 지금 방치하고 있는데 노동자 90%를 어떻게 조직화할 거냐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라로 하는 그런 이 전략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춤형 조직화 전략이 필요해야 되는데요. 특히 기업별 노조 유지를 극복하는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과 투자의 결정권이 명리적 상부하게 민주 집중되게 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거든요. 그리고 산별적 투쟁 방식, 당의 사업장에 직접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노동자 계급의 중요한 문제를 판단된 전략적 요구를 걸고 함께 투쟁에 나오는 산별적 투쟁 방식이 모색도 실천됩니다. 산별 운동이 이런 운동으로 안 가고 매일 조직 형식적인 운동으로 계속 하고 있는 이게 큰 문제다. 그 힘이 안 생기죠.
그리고 이 경우에 당연히 사내하층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 추진이 기본이 될 거다. 저는 뭐 대담한 발상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노조 전체 상근자, 이거는 총연맹과 연맹만이 아닙니다. 개별 단위 노조까지 포함해서요. 상근자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까지 서는 방안이 모색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대담한 발상과 실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깨작깨작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근데 뭐 그 정도로 해결 안 될 정도로 병이 깊었다 정도로 봅니다. 교육훈련을 가져도 중요합니다. 노동자 의식화, 노동자가 아닙니다. 노동자 의식화가 안 돼 있고 머리는 자본가,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 자본가 논리로 다 포획되어 있고 텔레비 뉴스 보면서 또는 텔레비 프로그램 보면서 텔레비 좋고 이러면서 프로그램 좋고 이러면서 투쟁할 때는 와서 투쟁 고마해치는 교육훈련 일상을 통해서 사회의식과 개혁의식과 정치의식을 추진해야 되고 교육훈련의 업무와 중증화 체계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의견그룹의 문제, 정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긴급한 가져야 되는 지 오래되고 선거 때만 되면 이합집산하면서 노조 내 주도권 확보를 주요 목표로 하는 정파들, 제대로 학습하지 않거나 학습하더라도 심히 편식하는 학습만 하는 정파들, 유불리 타산만 기신이고 전문적 활동 능력이 시험찮고 실천에 정파적 편향이 있는 반면 노동개혁의 전체성 확보에는 별무신경인 정파, 이미 그 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연대 전략 관련 문제도 지금 민주노총은 연대 전략이 있습니까?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연대 전략 없습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도 가입하고 있지 않고요. 그럼 또 민중힘 저기 뭐 무슨 연대입니까 저게. 제대로 이 자전선 우정당 할 정도의 그런 그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게 불가능. 민주노총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연대 전략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거의 거열행을 당하고 있는, 내 군대 잡 땡기고 있는. 그렇지. 진보정당 대통령 어떻게 가능하냐. 진보민중제의 총단결 어떻게 가능하냐. 서민대중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연대 전략 어떻게 실천 가능하냐. 사회적 고립, 현재 지금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극복하는 연대 전략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책임있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좀 할 이야기도 또 많긴 한데 죄송합니다. 일찍 가야게 됐어요. 이상입니다. 혼란 처리놓고 하는. 주로 비공관계를 많이 하시고 대안은 안 내놓으신 것 같아요. 뭐 대안과 협의해서 꼭 해야겠다면 이런 말씀 있으면 하나만 더 추가하셔도 좋고요. 안 그러시면 많은 사람들이 만들 수밖에 없을 계속 것입니다. 토론하고 있을 테니까 그거 끝나고 오세요. 그래야 토론이 되지. 핵심은 이번에 진보 정당들 대단기 시켜야 되고요. 말 안 되면 좁혀서라도 해야 돼. 그러려면 민주노총 내부가 어쨌든 정파 구도를 넘어서는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거연합해서 노동부 개정시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을 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이에요. 깊은 뜻을 잘 몰랐습니다. 예, 그럼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토론하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세력들이 단합을 해서 정권 바꿔서 노동법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댓글에도 올라왔는데 민주노총에 있는 가입원들이 정당에 다 가입만 시켜도 세상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민주노총에 있는 분들이 죽으러 싸우기만 하고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서 정치를 어떻게 움직이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정치에는 관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한국노총이 금융 쪽이긴 하지만 너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요번에도 민주통합당에 2,000명이나 대의원으로 가입을 해서 엄청난 파워를 보였고 현장에서 방송도 했었지만 민주노총 2,000명이 들어오는데 끝도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파워 엄청난 거죠. 저희가 모바일 투표에서 엄청나게 시민들이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간 대의원 한 표를 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서 바꾸는 한국노총인데 민주노총은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정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 반성하시고, 그리고 직접 정치에도 관여를 하는 방법을 정치를 쥐고 흔들라는 것이 아니고요. 노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에 관심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거 더불어서 아까 삼양사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총수각가님이 김연수라고 삼양사 창업주 제가 압니다. 삼양사하고 삼양사가 굉장히 친일 기업이죠. 친일파라고 확정 판결 받아서 친일 기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확정 판결을 받았네요. 내가 한때 몸담았던 아니 면접 때 그 아들한테 아부하느라고 엄청 축혀 세웠는데 쪽팔리겠다. 삼양사 사람들 이렇게 올라왔네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투표죠. 투표니까 노동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민주노총에 있는 분들도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당원이 되어서 노동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정말 마음 아픈 이 시대에 그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하시고 노동법에 대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정말 민주노총에 있는 노동자들은 맨날 죽습니다. 죽고 싸우고 단식하고 올라가서 맨날 싸워야 되는 그런 게 많은 거죠. 직접 투표를 해야죠. 사실 투표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수단은 사실 투표잖아요. 말씀처럼 직접 참여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맞다고 동의합니다.